네, 언중 6월 시작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지민 기자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코맹맹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감기 걸린 사람이 마이크를 쓰면 뒤로 줄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걸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마스크를 썼죠. 제가 배려심을 가지고. 아, 그래요? 감기는 노지민 기자가 걸렸는데 기침은 제이비가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아, 제가 이게 비염이 있어갖고 이렇게 미세먼지 끼고 이러면 뭐 견디기가 힘들어요. 굳이 기침을 하시려면 왜 제 쪽으로 하시죠? 저쪽으로 가면 그렇잖아. 저긴 이미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사실 저희 집 애들도 다 목감기, 요즘 목감기가 엄청 유행이라고. 네네. 요즘 뭐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도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목감기 하니까 목 디스크는 좀 많이 완화됐어요? 많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러게. 저는 상암에서 영혼의 단짝 같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노지민 기자한테 코맹맹의 소리라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욕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간 뭐 저는 축하하는 건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헬마의 발제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제가 이제 뉴스 하이킥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영혼의 단짝으로 만나고 있는. 영혼의 영혼의 단짝이 단짝이 너무 많아. 많으신 거 아니에요? 또 동시에 나오잖아. 그러면 영혼의 단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 계신 분은 제이비는 이제 직장 상사죠. 존경할 만한 그거는 이제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의견 보류를 하고. 꼰대란 얘기잖아 지금. 어쨌든 영혼의 듀오 김민하 평론가한테서 아이디어를 얻은 아이템인데요. 네. 스페셜 땡스 투를 미리 좀 남겨드리고 우리 언론 매체들 중에서 이제 정치에 사실상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일종의 이제 감독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매체들이 가끔 보이는데 가끔입니까? 자주 보이죠, 사실. 이제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게 이제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본인들은 물론 뭐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히 이번에 그런 혐의, 그러니까 감독 본능을 누리지 못해서 감독질을 하다가 일종의 이제 그 삑사리가 좀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라고 이제 생각할 만한 실수를 한 국면에 약간 발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뭔 사례인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한 달 동안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만들었던 게 4.3 사건 관련된 격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4.3 이제 추념식이 이제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라는 발언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의 발언의 내용 그러니까 뭐 다른 기념이라고 비교했을 때 4.3이 격이 낮다라는 그 발언이 인터뷰를 하던 당일날 아침에 조선일보의 조간에 실렸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4월 4일자죠. 4월 3일에 추념식이 있었고 4월 3일자 조선일보 조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1면부터 5면까지 4.3 추념식 논란을 일단 이것저것 이제 집어넣는 사실상 거의 특집판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주로 내용이 그랬습니다.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옹호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일테면 뭐 편가르기 도구로 전락한 과거사, 윤 4.3 불참하자 야 극우 행태라고 이제 비판했다라는 머릿 기사를 필두로 해서 4.3, 5.18, 60 이게 다 기념일들이죠. 여야 달력 정치의 정쟁의 날 된 기념일이란 제목. 요 제목의 기사 안에 있는 내용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인용한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매년 특정 날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무한 반복한다. 우리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기념일을 정치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격이 높은 경사로운 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이른바 5대 국경일이다. 3.1절이나 광복절에는 통상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같은 국경일이라도 제헌절, 개천절 등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할 때가 많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이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 내용 그대로 읽어주신 거예요? 그냥 읽어드린 건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기억을 좀 상기시켜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제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가장 경축일이나 기념일은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네. 기사의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들어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기사를 거의 읽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거의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조선일보에 해당 기사를 인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또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내용을 긁어서 이제 복사를 하고 기사 링크도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궁금해지는 건 아무튼 이게 설화로 이제 번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일보가 혹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직접적인 평가를 이제 자신들이 이제 쓴 기사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소 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 뭐 보니까 오전에 이 문제의 라디오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여론의 지탄이 이어질 때 조선일보도 그 지탄에 한 몫을 합니다. 그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비판에 이제 가세를 하는데 일단 제목이 이런 온라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재원 4.3 사건 격 운운하며 또 자충수? 이렇게 물음표. 아, 예. 그러니까 자충수를 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이제 올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간에 나온 조선일보 내용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런 김재원 최고위원을 다시 조선일보 온라인 기사가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좀 펼쳐지고 그러면 온라인 기사니까 뭐 조회수라든지 뭐 여러 이제 고려할 점들이 있으니 이제 급하게 따라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음 날 지면을 통해서는 혹시 자신들이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한다든지 뭔가 이건 오해가 있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었을까 싶어서 봤는데 다음 날인 4월 5일자 조간신문을 보면 일단 다른 언론들이 대부분 이 사안을 뭐 일면에 다루든가 아니면 비중 있게 다루는 거에 비교해 보면 조선일보는 아주 작게 다뤘습니다. 오면 구석에다가 이 제목이 또 사고 친 김재원 한 달간 활동 중단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제목을 달고 아주 작게 건조하게 사건의 전개만 이제 시간 순으로 중계를 하고 자신들이 이제 그 전날 적어 올렸던 기념일의 격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은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속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게다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음 날 다시 이제 4월 6일이 됩니다. 4월 6일자는 사설을 통해서 심지어 이제 여당 지도부를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출범 한 달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 여 지도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설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당대회 때 4.3은 김일성 지시라고 했다가 당의 제지를 받은 태영호 최고위원도 최근 다시 이걸 거론하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사실도 말해야 하는 때와 장소가 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설화와는 다르게 뭐 때문에 설화를 일으켰는지를 아예 적지 않는 식으로 이제 피해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도 말해야 하는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혹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 자체는 사실일 수 있는데 뭔가 좀 눈치 없이 때와 장소에 안 맞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 이제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걸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 노지민 기자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이렇게도 참 사설을 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예전에 뭐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이 민주당 인사들이나 뭐 진보적 인사들이 한 발언을 가지고 말 자체는 틀린 게 없다라고 옹호했던 논리도 다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김재원 의원이 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인용했다라고 그대로 올린 건 또 의도가 뭘까?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야속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리고 또 이게 사실도 말해야 하는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것의 사실이 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격의 차이라면 이것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국경일과 기념일이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건 또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는 있죠. 휴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말 그대로 국경일은 경사로운 날이잖아요. 이게 행정안전부 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친절하게 소개가 잘 돼 있습니다. 경사롭게 축하를 해야 되는 날과 법적으로 이렇게 기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설명을 사삼은 해주고 축하할 있고. 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죠. 경사는 아픈 아니죠. 역사지만 이걸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이렇게 국가적인 기념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뭐 보면은 그 기념일 중에 뭐 4.3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뭐 6.25 전쟁일이라던가 뭐 국군의 날이라던가 그 서해수호의 날 같은 것도 다 기념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지적할 게 몇 갈래가 있어요. 첫째는 그게 다 국가 기념일이에요. 네. 지자체 기념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라는 거죠. 국가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저는 참석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격을 따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물론 대통령이 항상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뭐 총리가 대독할 수도 있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는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점에서 이건 일반론이 아니라 특수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똑같은 격을 따진다면 서해수호의 날에는 왜 참석을 했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한 답부터 내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가했고 이번에는 해외 순방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랬던 거냐? 그러면 그런데 해외 순방 준비 때 바쁜데 어떻게 대구에 가서 시군은 하셨느냐? 그렇죠. 요 얘기가 이제 그다음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냥 대통령 불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이란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거에는. 이게 그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4.3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부르는 그런 실언을 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추념식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어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서 추념사를 함으로써 그걸 정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도민의 바람과 국민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맥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기사는 보면 요지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비판을 위한 기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가 돼야 될 게 그럼 대통령의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인데, 뭐 어느 뭐 기념일에 참석한 여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자기 부정이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자기 부정이 되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 좀 찾아봤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사실상 이제 디렉션을 줬던, 이거 이제 일종의 PD 역할을 했던 그 문제의 기사, 달력 정치의 정쟁의 날이 된 기념일 같은 경우는 매 기념일마다 야권에서 이 기념일을 두고 이제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이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4.3뿐만 아니라 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 문제화운동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아까 이제 JB가 지적해 주신 서해수호의 날에 누가 참석을 하느냐, 빠졌느냐, 이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조선일보가 매년 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대통령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두고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다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쭉 보니까 2017년, 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로는 매년 서해수호의 날에 대통령이 갔는지 안 갔는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왔는데, 2019년 3월 22일자 보면 대통령은 2년째 불참, 여당 대표도 빠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게 이제 머릿 기사고요. 2020년 3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참석을 했는데도
대북 메시지 없이 애국심만 강조했다. 이걸 이제 비판 포인트로 잡았고 2021년 3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하는 사설을 썼고 2022년 3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또 윤석열 당선자를 초청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또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해수호의 날 기사를 썼는데 이재명 대표 참석 안 했다. 그러니까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는 야권 인사 혹은 민주당 인사가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놓고 올해 4.3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기 참석하는 거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념일에는 격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쓰니까 당장 한 달 전에 서해수호의 날에서는 이재명 대표 불참했다고 문제 있다고 써놓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어떤 뭐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어떤 이 조언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어떤 일관성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 정치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파의 논리에 빠져갖고 달력 정치하지 말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념일을 정해서 기념의 하나의 형식으로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펼치는 이유는 그걸 계기를 통해서 국가적 정체성을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일종의 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가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정파의 단위에서 어떤 정파적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념일을 활용하는 측면들이 어쩌면 정치의 생리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보수나 진보나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럼 거기서 공통 분모, 우리가 정파를 갈라가지고 전혀 상반된 어떤 시선으로 평가하는 이런 극심한 대결적 어떤 역사관을 조금이라도 그 간극을 좁혀내기 위해서 공통 분모를 어떻게 이 기념일을 매개로 도출해낼 것인가. 이게 사실은 생산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그래서 4.3 추념식의 대통령 참석 문제가 주된 어떤 의제가 됐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보수 우파 진영에서 4.3 사건의 어떤 발발 배경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추념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4.3에 대한 성격 규정을 다시 그러니까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관한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갖고 이제 사실은 참석을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오히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건데 그렇습니다. 뭐 정파에 따라서 달력 정치를 한다? 이거는 정말 현상적인 분석이고 비판인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소위 이제 보수 진영 조선일보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결국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는 그런 정파 동원의 정쟁의 소재로 삼아도 충분하고 4.3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이율배반적인 태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네요. 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 관련해서 국민 참여 토론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9일까지니까 이틀 뒤면은 그 의견 수렴 기간이라고 정해둔 게 끝나는데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기를 앞두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자체가 좀 공정성이나 뭐 이렇게 합리성이 상실됐다. 뭐 여론 조작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던 그 그렇죠.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그런데 지금 이 국민참여토론이라는 건 원래 처음에 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 말에 국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겠다라고 하면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에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뭐 온라인 게시판에 추천, 비추천 이런 걸 누르는 형식의 게시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신료 관련해서 국민 참여 토론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추천이나 비추천을 누르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NS 로그인을 하는 것, 하나는 회원 로그인을 하는 거고요. 그 홈페이지 자체. 그리고 하나는 뭐 이렇게 그런 금융 인증서나 뭐 이런 걸 연동해서 하는 인증 방식이 있는데
SNS 로그인 같은 경우에 뭐 특히 구글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수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이게 한겨레가 보도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5일자로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앞장서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뭐 언론 노조나 뭐 민주당이나 뭐 시민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좀 대통령실 반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은 대통령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반응이 좀 예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당연히 그 수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일단 인정을 했어요. 사실 네. 문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 곳인데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선은 뭐 한겨레 보도에 밝힌 그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관계자라고 한 그 주체의 발언이 있는데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뭐 대규모 어뷰징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같은 방식을 썼다라고 했고요. 또 이날 또 미디어오늘의 정용욱 국민지학 비서관이 밝힌 내용도 있거든요. 이 시민사회 수석실 아래에 있는 건데 어차피 토론이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니 한 사람이 여러 개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글 계정을 계속 만들어서 할 실익이 있지도 않다. 이런 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다. 결과를 국민투표하듯이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회원 가입 방식으로 실명인증 로그인을 해서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타당하지도 않다. 결국에는 뭐 지금 방식을 바꿀 의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거나 계속 만들어가지고 추가로 참여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제목이 있고 간략한 그 내용이 약간 소개가 돼 있고 그 밑에 댓글이 몇 개 달려 있는지 추천이 몇 개인지 비추천이 몇 개인지가 딱 노출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추천 비추천 대결 양상처럼 화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투표수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아예 안 할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는 큰 문제죠. 네.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수정을 해서 했을 때 그러면 분리징수에 대해서 찬성이 높을까 반대가 높을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짐작에 맞다면 찬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죠. 뭐 실제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참에 분리징수로 가려고 하는 거냐. 그럼 분리징수가 되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뭐 분리징수 관련해서 이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절대 못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분리징수 방법은 방송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이걸 바꾸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추진해야 될 절차가 따로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실제로 이렇게 입법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기 전에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방식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에 주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여론을 띄우려고 한다. 이거 봐라.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 하자는 게 이렇게 많지 않느냐. 실제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법에 통합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네.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뭐 수신료 분리징수 하자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여권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했던 적도 있고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만약에 분리징수가 실현이 된다면 네. 어떤 상황까지 연출이 될 것인가가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가 다른 공영방송처럼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정 상황은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통합징수하면서 했던 게 그 광고를 1TV를 받지 않는 방식도 같이 추진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은 개선되지 않고 수신료를 결정하는 것은 또 국회에서 한단 말이죠.
KBS 이사회에서 이거를 의결안을 올리면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번번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분리징수가 현실화되어 버리면 양갈래의 정반대 상황이 둘 다 연출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떤 KBS의 재원은 줄어들 거고 따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TV도 광고를 허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을 거고 두 번 정반대로는 KBS를 분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1TV와 2TV를 분리해서 2TV의 민영화로도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분리징수를 해버리면 이제 그 재원이 어느 정도 수신료로 이제 하는 게 이거니까 결국은 1TV 운영 정도니까 1TV는 그냥 공영 상태로 수신료 의존해서 가는데 2TV는 분리하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말로 그러면 분리징수를 하는 게 정치권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론조사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언론이 이걸 여론조사 결과처럼 보도를 또 해주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쉽게 이제 여론 조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 제목 자체가요. 뭐 KBS 수신료 전기료와 따로 걷자 설문서 96.1% 응답. 이게 조선일보고 이 설문조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라고 받아 쓰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 96.1%가 뭐 응답률인지 뭔지도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뭐 이 보도를 시작으로 몇 개 매체에서 국민 96%,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국민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이 맞을 것이다라는 이런 가정에 근거한 거랑 별개로 그냥 왜곡 보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만든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인터넷이나 웹상에서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여론조사 같은 것이 모집단이 있어야 되고 표본이 있어야 되고 뭐 설문이나 과학적 조사 방법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구 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는 금지되는 조사행위다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여론조사하듯이 하고 있으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나온 게 아닌데 여론조사 보도처럼 하는 것이 여론을 오히려 만들고 있는 보도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분리징수 논의를 해서 더 나은 방법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지금 구조에서 아까 그 가능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예상 가능한 부분이 뭐 TBS 같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진짜로 거의 고사되는 단계로 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지금보다 더 정치권에 종속이 돼서 뭐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게 더 가속화된다거나 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신뢰성 떨어질 거기 때문에 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노주민 기자님 발제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대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 소위 국민 참여 토론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 게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민 참여 토론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그 토론 대상이 2건이에요. 맞아요. 네. 올해 1월에 조사했었던 도서 정가제 적용 예외 정책 관련된 그 조사가 하나 있고 토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번에 TV 수신료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보면 TV 수신료 징수 방식 관련된 KBS 수신료 징수 방식 관련된 거는 기사로도 소개가 많이 되고 뭐 그래서인지 혹은 어떤 세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건지 소위 이제 좌표 찍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여 댓글이 59,700개 정도고 그리고 뭐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른 숫자도 합치면 한 5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했었던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는 1903개의 댓글이 달리고 전체 참여로 합치면 한 2,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사례랑 비교했을 때 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 관련된 건에는 확실히 뭔가가 이제 작동했다.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한 소개든 혹은 누군가가 좌표를 찍었든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청원이나 혹은 뭐 토론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임의로 이 주제로 토론을 붙이겠습니다라고 이제 고지를 해야지만 토론이 시작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이슈를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그거죠. 그러니까 왜 대통령실이 나서느냐라는 거죠. 하고 많은 의제를 중에 왜 이거를 픽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몸소 나서느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KBS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변동 요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그 TV조선 그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으로 심사위원장도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KBS 이사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KBS 이사진에 그러니까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요인이 하나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이야기. 뭐 또 설령 교체가 안 된다더라도 임기가 7월 말이면 끝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요인이 또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서 KBS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는가를 지금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이제 그 분리징수 방안을 띄운 이유가 되는 건데 분리징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잘 보면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언중육을 해서 오늘로 한 3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언론 정책은 아주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그 언론 시장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널리즘의 룰을 바꾸는 쪽으로 거의 집중을 했어요. 근데 보수 정권은 판을 항상 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판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BS의 문제도 그렇고 YTN 어떤 매각 문제도 그렇고 지금 KBS 증거 분리징수 문제도 사실은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방송사의 어떤 그 존속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는 판을 흔드는 문제로 지금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걸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EB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징수된 KBS 수신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EBS로 떼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리징수를 해보니 EBS가 완전히 치명타를 맞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지점을 지금 말하고 싶었는데 공영방송 수신료 얘기하면 항상 KBS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공영방송인 EBS에 대해서는 여론이 KBS와 또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KBS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또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을 주제로 찬반 입장을 대통령실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게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리징수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 중에 하나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이라는 건 뭐 이 표현의 적절성을 차치하고라도 수신료 분리징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걸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정치권이 여야가 바뀌고 공수가 바뀌면 뭐 방통위부터 해서 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다 바꿀 수 있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 공영방송이 이렇게 맨날 오락가락하고 믿을 수 없다. 뭐 정권 영향을 받는다라고 공정성 중립성 논란이 있는 건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KBS 그 한 노조에서 낸 성명이 조금 논란이 된 게 있었거든요. 여러 개 노조 중에서 KBS 노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그 KBS 감사를 직접 이렇게 청구를 했던 곳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서 현 경영진이 교체되면 굳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저들이 달라는 명분이고 우리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된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 측에서 뭐 사실상 이런 밀실에서 뭐 협약이라도 한 거냐라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짚어볼 거는 실제로 여권에서도 공공연하게 경영진 교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경영진만 교체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실제로 이 정부에서 정말로 분리징수를 할 가능성도 정말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리징수 방안을 꺼내는 것 자체가 KBS 구성원들한테는 생존 논리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압박이 네.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의석 만약에 그 분포가 달라져 가지고 통합징수하는 어떤 법률안을 폐기를 해서 분리징수를 만약에 법제화했다고 쳐요. 그러면 손 안 대도 돼요. 그때는. 네.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상태로만 놔둬도 KBS의 수입은 자동으로 줄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줄게 되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큰 줄기를 형성할 건 생존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KBS가 갖고 있는 조직적 특성이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다시 말해서 KBS 안에서의 조직 특성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조도 조금 아까 이제 노지민 기자가 했지만 노조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하나였던 사실은 이제 현상이거든요. 찢겨져 있다라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어떤 내부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어떤 조직 구성에서 생존 논리가 이제 그 지배를 해버리면 KBS가 어디로 갈지는 뭐 불문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손 안 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언론 대상으로 보여준 그 문제 행태들을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뭔가 취약한 점 같이 이렇게 분열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딱 이슈화를 시켜서 언론 내부에서 각자 생존 논리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식으로 하는 것들. 뭐 그게 좁게 말하면 대통령실이라는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뭔가 축약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네. 그런 거죠. 결국 이제 그 보수 정권은 판을 흔든다는 게 뭐냐면 네. 판을 흔들면은 기득권 구조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생존 논리가 득하게 되는 거죠. 노태우 정부에서 방송 구조 개편해서 SBS 만들고 김영삼 정권에서 그러니까 지역 민방에다가 지금의 케이블 TV 만들고 이명박 정권에서 미디어법 가지고 종편 만들고 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 질서 자체를 막 흔들어 버렸잖아요. 큰 틀에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럼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다시 지금 그 기미가 나타나는 게 TBS나 YTN의 경우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 이 분리징수 이야기도 사실 그 같은 맥에 있을 수 있다. 애초에 공영성에 있는 그 방송사의 그런 입지가 확고히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뭔가 공적인 지배 구조를 가진 뭐 YTN이라거나 KBS 같은 곳들이 취약해진다면 뭐 종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뭐 자본에 집중된 또 다른 그런 언론사들이나 뭐 언론 매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재미난 건 네. 그거죠. KBS는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수신료 인상을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리징수를 얘기했다면 마이너스 더블. 네. 그죠? 플러스 더블이 아니라 마이너스 더블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되니까 어떤 지금 마인드로 KBS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죠. 그 자체가. 근데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3월에 영국 BBC의 경우를 쭉 지켜보니까 이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 문제와 정권의 이 어떤 의도 그리고 그거와 수신료 문제가 우리한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영국 BBC 사례를 보면서 뭐 게리 리네커라는 이제 축구 해설가가 보수당 정권의 이민 정책과 반하는 발언을 했다가 BBC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 리네커가 그런 꼴을 했었어요. 네, 뭐 원래도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굉장히 유명한 축구 해설가이기도 스타 한데 플레이어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쫓겨났다가 이제 복귀하는 이제 소동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수당 정권의 압박 그리고 이제 BBC의 그 수신료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보수당 정권에서 항상 하던 얘기이기도 해서 거의 뭐 우리 사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금 그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는 조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예고편이고 그 다음 수순이 뭔지가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언중역으로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